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JB타임즈 시간인데요. 오늘은 중동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중동 전체가 전쟁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 시점에 이란 공격을 감행한 것인지 이번 사태의 배경과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6월 22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다큐엔뉴스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선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 시점에 공습을 감행을 했을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일어서는 사자 작전이 있었던 날이 현지 시간으로 13일이었고 작전명이 일어서는 사자입니까? 맞습니다. 네. 일어서는 사자고요. 성경에서 차용한 구절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15일에 그러니까 이틀 뒤에는 그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합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제 미국하고 이란의 핵 합의 그 6차 핵 합의 분위기가 아주 좀 뭐 파탄이 나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내심 좀 계속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이란의 핵 개발이 자국 안보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하고 이란의 이 핵합의 안에는 도무지 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란 핵합의가 끝나고 15일에 하면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핵시설을 치든지 말든지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가급적이면 외교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어서는 사자 공격이 있었던 거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그런 핵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계속 다급한 입장이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명분이 계속 희미해져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가자 지구 상황은 계속해서 열악해져 가고 있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국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이스라엘 쪽에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억지로 떠밀려서 가자 전쟁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이제 걱정을 하다 보니 이런 불리한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새로운 타격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핵 협상 결과를 봐서 핵 개발을 안 하기로 합의를 봤다면 네. 굳이 이럴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럼 낄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낄 수가 없어서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설사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쪽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보탠 게 없잖아요. 그럼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내 정치적으로 사실 내세울 게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발에도 뭔가 본인이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야 네, 그래야지 본인에겐 유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하고의 가자 전쟁, 그다음에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전쟁,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어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지금 이란을 공격하기 하루 전날 네타냐후가 연정 정치를 겨우 한 표 차로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사실 그 내수용으로 간당간당한 그런 위기에 있었고 오히려 이제 이란 공격한 다음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타냐후의 지지도가 확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노림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국내 정치적 요인도 일정하게 작용을 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핵무기 개발은 금지를 하더라도 평화적 이용은 만약에 허용을 해주게 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게 나중에 언제 뭘로 튈지 모른다는 우려. 그렇죠. 이걸 깔고 있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핵 협상 자체를 인정하기 힘들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이미 이란이 핵무기를 거의 개발할 수 있는 직전 단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핵무장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이 이제 유화적으로 미국이 이란을 대하고 있을 때는
근데 물론 IAEA나 다른 곳에서는 지금 이제 이란이 그 핵 농축을 한 게 민간인 사용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격을 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김영미 PD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볼 때도 국내 정치적인 그런 위기들을 타개하기 위한 게 아마 큰 이유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계속해서 이렇게 중동에서 여러 군데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이 특히 이제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평화의 시기가 깨지는 좀 안 좋은 측면들을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심사는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어디까지 상황을 끌고 갈 것이냐. 뭐 이것도 사실은 관심사 아닙니까? 뭐 정권 붕괴, 하메네이 제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세 분은? 일단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부패 스캔들 이거 막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거든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부패 혐의 정확하게 지금 법에서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타결을 봐야 되는데 뭐 국제적으로도 전쟁 범죄로 지금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돼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해요, 네타냐후는.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해외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서운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연정이 어떤 연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향후에 이 이란과의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저는 이제 미국을 겨냥한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격하겠다 그런 용도가 아니라 미국에게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쇼업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핵 협상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이제 타이밍도 다 어쨌든 절묘하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만약에 미국이 이런 뭐 어느 정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자기의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그런 확정이나 그런 걸 해준다고 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라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여러 가지를 네타냐후 입장에선 고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지금까지의 그 상황 전개만 놓고 보면 네타냐후에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초반에 이제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몰랐다. 일어서는 사자 작전에 대해서 트럼프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뭐 초반에 이 작전이 시작된 이후에 백악관에서도 공식 입장을 안 내놨거든요, 바로. 그래서 저희가 더 이제 그런 식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트럼프가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했으나 이스라엘이 하겠다고 하길래 허가해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걸려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국내적으로는 불법 이민자 시위 관련해서 국제적으로는 관세 전쟁 아직 이제 7월 초면은 다 유예가 끝나는데 이것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지율도 본인이 등락이 굉장히 폭이 심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장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를 선택과 집중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전선이 자꾸 넓어지는 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말리고 싶었는데 네타냐후가 쉽게 말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은 거죠. 말을 안 들은 겁니다. 지금 다 말을 안 들어요. 푸틴도 말을 안 듣고 네타냐후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둘씩 더 생기면 사면 초과에 가겠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일단 그 뭐 이란이 타격이 상당히 크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타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쪽도 물론 타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조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란 쪽에서는 지금 뭐 민간인도 막 겨냥하고 모두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우리는 정밀 타격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아주 거짓말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일어서는 사자 공습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소개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빨리 벗어나라 텔아비브에서. 근데 이게 뭐 미국인들에게 사실상의 소개령이었지만 원래는 이게 이란의 민심이나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빨리 나가라는 게. 왜냐하면 이란에 미국인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사실 막 칠 수 없어요. 절대로. 이러다가 가정에서 미국 민간인 사상자라도 발생하면은 굉장히 또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한테 받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벙커버스터라든지 뭐 B2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원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밀 타격한 거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뭐 AI가 도입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기다 보니까 민간인 사상자가 이렇게 막 발생하는 거는 맞지만 아직까지는 이란에서 미국인이 다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쉽게 칠 수 없을 거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인이 다 빠진다? 그럼 이스라엘은 정말 날개 단 것처럼 폭격을 가할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무너지면서 지금 뭐 이스라엘의 민간 시설이나 뭐 병원에도 폭격을 당했다는 보도들이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이 지금 국방비가 엄청나게 지금 소진돼. 왜냐면은 하마스와 전쟁할 때 먼저 아이언돔이 한번 공격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주로 공격하는 방법이 드론을 때로 보내가지고 이 아이언돔이 동시에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면서 사실은 이 이란이나 이쪽 그 이란에 친한 그런 세력들이 아이언돔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계속 학습해 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마스가 보낼 때는 사실 여기는 되게 싸구려 무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한 대에 뭐 저기 4만 불 뭐 이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20발씩 발사하고 중간에 잠깐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드론을 때로 날리면 이게 이제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서 이제 얘네들이 그걸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고 요번에는 아예 뭐 드론에다가 미사일 뭐 섞어 쏘고 막 이랬죠. 예, 그래서 그거 드론을 섞어 먼저 쏘기 전술이라고 보내고 했죠. 섞어 쏘기에서 드론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탄도 미사일을 보내는데 이 탄도 미사일 요격하는 그 에로 3 같은 거는 한 대 뭐 200만 불에서 700만 불까지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러 군데와 한꺼번에 전쟁을 하는 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론적인 분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가자 전쟁 벌이고 있죠. 그다음에 베이루트 했고 그다음에 후티 반군. 이것이 결국은 이란을 때리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빌드업은 할 수 있겠지만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의 이스라엘은 서로 뭐 오래된 앙숙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제가 놀랬던 게 그 헤즈볼라에 말하자면 조금 힘 좀 쓰는 그런 지도자들이 대부분 암살용 드론으로 많이 죽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하마스에도 지도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어떤 테스트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그 13일 날 폭격할 때 그 같이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 장성들과 핵 과학자들을 정밀하게 암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계속 기술이 늘어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레바논이나 사실 뭐 가자는 바로 옆에니까 공격을 자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 거리도 굉장히 먼데 여기서 성공적으로 이런 모사드 작전이 다 진행됐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뭐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을 뭐 해갖고 뭐 저항의 축 네.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은 저항의 축을 무력화시켜 놓고 이란을 때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뭐 이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지금 가자 전쟁 상황은 어때요? 가자는 이제 더 이상 때릴 게 없을 정도로 그래요? 거의 초토화가 잿더미더라고요. 제가 거의 이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들이 이제 영상 통화로 이렇게 비춰줘가지고 어떤지 상태를 보는데 건물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더 폭격하려고 해도 뭘 폭격한다는 얘기지라고 할 정도로 그냥 건물 자체가 없어지고 사람들 다 텐트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자로 가는 왜 터널이라고 그 이집트하고 연결된 터널 글로 이제 하마스가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그런 땅굴 같은 터널들이 다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콘크리트를 들이붓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이제 정말 더 공격할 게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안에 아직까지 이스라엘 인질들이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 꺼지지 않는 불씨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동시에 이제 가자 지역의 지금 기아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개월 전부터
이스라엘 정부가 유엔이나 다른 인권 단체들이 식량 지원을 하는 게 하마스와 연결돼 있고 반이스라엘적이고 그래서 하마스가 그 식량들을 중간에 착복해서 자기들이 사용한다는 의심을 하면서 모든 지원을 금지시켰거든요. 어이구. 그리고 유일하게 미국 재단이 가자 인도 재단이라는 곳에만 그 가자 지역에 식량 공급을 하게 했는데 여기가 지금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되고 경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통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가자 지역에는 식량의 하루 필요량이 600트럭 분량인데 실제는 17%도 안 되는 100트럭 정도밖에 못 들어가고요. 그나마 분배가 잘 안 되고 있고 5세 미만 어린이가 7만 1,000명이 지금 급성 영양실조로 보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인구 210만 명 중에 22%인 47만 명이 지금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량 공급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계속 자기들이 이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기관이 하면서 식량 보급소를 한번 열면 수십만 명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질서 유지가 안 되니까 그거를 유지하다가 이스라엘 군들이 거기에다 발포를 하고 하루에 50몇 명까지 죽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막 굶어 죽는 아이들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처참한 상황으로 돼 있고 특히 이제 이란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다 이란에 쏠리다 보니까 가자 지역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염려가 커지고 근데 있습니다. 아무튼 하마스하고 전투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전투는 계속 계속 이어지고 하고 있죠. 있어요. 네. 전투는 그래요? 이어지고 있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 지구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대피할 만한 것도 없고 식량이 없는 건 당연하고 이제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히 좀 소개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어떤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떠나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든 이란이든 그렇죠. 가자지구든. 그런데 이란에는 참고로 대피소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란? 네, 이란 안에는. 왜냐하면 그 이란의 현지 기자가 이제 BBC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보면은 현지 이란에는 순교 문화라는 게 있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죽음을 순교를 그렇기 때문에 공공 대피소를 일부러 짓지 않습니다. 이란 당국이. 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대피를 할 만한 곳이 별로 없고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그렇게 미사일이 이스라엘에서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출퇴근을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그리고 뭐 이스라엘 또 핵 시설이나 군부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미리 대피해라. 우리 공습할 거다라고 경고는 하지만 현지인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대피를 하지. 내 집 옆에 있는지 내 건너편 집에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시설들이 사실은 보안상 가려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대피하라고 하니까 그럼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하는 상황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장도 사실 잠깐 쉬거나 뭐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국가적인 합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피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순교 문제가 있어서 방공소가 따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훨씬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고 이스라엘에서는 또 이스라엘에 사는 아랍계 주민들을 위한 방공소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렸는데 이란에서도 뭐 드론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자지구 주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죠. 네, 그죠? 충분히. 근데 뭐 전혀 뭐 알아서 피하시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겁니까 이스라엘은?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밀하게 이게 이란의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이긴 한데 물론 이제 아이언돔이 가동을 하겠지만 얘네들이 정밀하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오다 보면 먼 거리를 달려오기 때문에 얘가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딴 데로 공격 받을 수 있고 이게 이런 부정확성은 즉 민간인의 희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뭐 방공호에 그러니까 유대인 전용 방공호.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의 목숨은 중요하냐라는 거고 또 이란 같은 경우도 아까 순교 문화가 있다고 이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국민들은 아니 우리 보고 왜 순교하라고 하나. 그래서 지금 테헤란에서 막 탈출하는 사람들이 막 밤낮으로 지금 계속 탈출하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그래도 13일부터 된 공격에 2,000명 이상이 사상이 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도 그 저기
한국 유학생 보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피난 행렬이 상당히 길다고 맞아요. 남쪽으로 가는. 방공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네. 피난을 그렇게 멀리 떠나야 되는 그리고 거죠. 이스라엘은 사실 방공호 시설이 되게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전쟁을 오래 하면서 잘 돼 있는데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은 오지 말아라 이런 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동네에서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을 봤다가 다음에 계속 피해야 되니까 가다가 보면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 거 알거나 아랍인인 걸 알거나 아니면은 뭐 기독교인인 거 알 경우에 동네마다 이 방공호가 있는데 주민들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그 사람들한테만 안 알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문 앞에서 닫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이제 그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에 대한 차별들이 이런 전쟁 시의 그런 구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제가 보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가자 상황을 여쭤봤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상황에 이제 발목이 잡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력 운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을 받는지 좀 알고 싶어서 이제 질문 드린 측면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뭐 지금 뭐 징집령이 내려가지고 사실 정통 유대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징집을 한다고 해서 불만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이제 현대적 무기 이런 걸 통해서 극복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장휘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때마침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제로 다뤘고 공동 성명도 냈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메시지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G7 정상들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캐나다에서 채택한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란을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을 했고요.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이 나오기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잠깐 나왔었는데 중동 문제 때문에 이제 조기 귀국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공동 성명에 사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G7은 사실상 조금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이번 일어서는 사자 공격을 두고 물론 충돌을 빚은 거는 안타까운 일인데 내심 기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 성명을 내는 데에도 이제 어떤 일말의 망설임은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규탄이 아니라 이란 규탄입니까? 네, 이스라엘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고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에 일어서는 사자 이 작전 이후에 약간 관전평을 내놓기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잘했다. 이거 이란이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잘 때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저는 그 다른 중동 국가들, 그러니까 이란은 시아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순니파 국가들조차도 뭐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뭐 거예요. 사우디나 이런데. 네, 그 왜냐하면 이란이 그만큼 적이 많고 그동안 외교를 함으로 있어서 너무 고지식한 외교들을 고수해 왔고 지금 이란의 지도자들이 다 80세 8순이 다 넘으셔가지고 더군다나 이분들 다 이맘들이시잖아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 이웃 국가들하고조차도 잘 못했던 과거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중동이라는 표현 쓰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란은 중동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아시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네. 원래 중동에 이란은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요. 예, 맞아요. 음.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뭐 파키스탄 다 아시아로 그렇죠.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그 순위파 국가들이 관전하고 있는 게 되게 그러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서방 국가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편 들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동의 순위파 국가들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고 네. 저항의 축은 다 지금 괴멸되다시피 네, 해버리고 입 다물고 있고.
않고 그럼 고립무원이네 이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국제사회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항의 축이 사실상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뭐 이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나 이런 무장 단체들은 사실상 이란의 지원을 굉장히 뒤로 많이 받았던 그런 무장 단체들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얘네들을 먼저 다 친 다음에 이란으로 들어간 것도 맞고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얘네들은 지금 이 무장 단체들은 이거 앞에 나서는 순간 표적이 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섣불리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란은 혼자 싸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두들겨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나라를 통해서 뭐 긴급히 뭐 휴전을 제안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바로 휴전을 당장 제안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네 입으로 휴전합시다라는 말은 또 죽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모양새 빠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시리아가 내전을 계속 함으로써 거기가 그래도 시아파 정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시리아조차도 지금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여기저기 지금 공백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 할아버지들께서 우리 항복 이거는 죽어도 얘기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는 게 최선이다. 지금 현재 이란 상공은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나 민간 항공기가 절대 뜰 수가 없는 상황이라 사람들 다 육로로 도망가고 막 이런 혼란이 있는 이 와중에 이란 정부 정말 무기력하거든요.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국제사회 그러니까 반응 짚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러시아나 중국은 지금 어떤데요? 러시아는 본인들이 이제 그걸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중재를 하겠다고. 그래서 트럼프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처음에 통화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총리하고도 통화하고 이란하고도 통화를 했어. 그래서 이런 내용이야라고 트럼프한테 일러바치듯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근데 내가 중재할 수 있어라고 푸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푸틴은 지금 전쟁 긍긍이에요. 이란이 무너지게 되면 러시아도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큰 위협이 올 수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란을 서포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지금 여력이 없어요. 러시아가 여력이 제코가 섭자죠. 그렇죠. 러시아가 여력이 있으면은 사실 뭐 가자지구부터 돕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렇고 중국은 사실상 이번 전쟁에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주는 손길을 내밀거나 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게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러시아도 중국 사실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이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지금 다 손을 놓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푸틴한테 너네 전쟁 먼저 끝내라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니들 거 먼저 나서지 끝내. 말고 니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빨리 좀 끝내. 이런 건 우리는 니아까렘이나 잘해 이 얘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너나 잘하세요죠. 오지랖 펴지 말고 네. 그지 너나 잘해 이 얘기잖아요. 네. 야, 진짜 이란 입장에서는 완전히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거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혁명수비대의 사령관이 그 전에 이제 술레맨이라고 이 사람이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죽었는데 이번에 공격 때 또 그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또 1인자, 2인자 둘 다 지금 암살당한 상황이고 또 참모총장 그러니까 이른바 네. 참수작전이 같이 벌어진 네, 거죠. 맞아요. 그리고 핵 과학자가 9명, 9명도 다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암살을 당한 상황이라 이제 누가 이렇게 부재가 되면 그 자리에 누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되는 순간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바로 자기도 참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작전을 하거나 뭐 이란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이런 상황에서 수뇌부 안에 누가 이렇게 모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뭐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무서웠던 게 이번에 작전을 하면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암살 작전이 같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이스라엘이 뭐 공식적으로도 얘기하지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암살 작전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지금 하고 싶어 하고 미국한테 허가를 받고 싶어 해요. 미국은 물론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어디 있는지 알지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는데 우리가 지금 너를 안 죽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떠나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란 내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암살의 위협에서. 그러니까 다 황제가 탁 손을 내서 손 내리기만 하면 그냥 그렇죠. 잠수.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란 국민들이 이란 정권에 대해서 호의적인 게 아니거든요. 2009년에 이제 부정선거 그 시위가 엄청 크게 났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진압이 됐고 또 이전에 이제 이란 여성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이런 히잡 시위 했을 때도 무자비하게 진압이 다 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khomeini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진짜 이란이 정권 교체까지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왕정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난데없이 이제 그 전 팔레비 왕조의 왕세자 이제 비공식 왕세자, 그분이 이제 막 인터뷰하고 언론에 지금 막 나오고 이러는 상황이라 내가 지금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예,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 살고 있대요? 유럽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왕정을 복구하는데 본인의 힘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힘으로 복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란 국민들이 또 그건 또 못 봐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란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이란 정권에서 할 수 있는 거 백기투항밖에 없고 백기투항의 방법은 결국은 핵 개발의 완전 포기 선언. 뭐 이런 거 되겠네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딱 대외적으로 천명하면 모양새 빠진다 이거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이 직접 먼저 우리가 항복할게, 핵 개발 그만할게 절대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정치인들이라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 국민들이 지금 사망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 그럴 수 있는데 이 시아파 이 이슬람 지도자들은 죽어도 그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미국이 직접 개입하느냐 마느냐. 네. 이것도 지금 관심사잖아요. 어떻게 전망들 하십니까? 엄청난 관심사고 사실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장 큰 부분인데 네.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군사 개입하지 않는다의 입장이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급선회를 했죠. 우리 B2 폭격기 보낼 수도 있고 벙커버스터 줄 수도 있어. 금요일 오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뒤에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했어요. 스타일상 네. 지금 네타냐후가 밥상 다 차려놨는데 딱 이제 마지막에 숟가락 얹으면서 이거 다 내 공이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지금 왜 이거를 갑자기 급선회를 했냐면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7 국가들은 내심 기뻐하고 있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이랑 맥이 좀 통합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한 목표 자체는 이란의 핵 기술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미국이 바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바라는 거고. 근데 그걸 위해서 핵 합의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건데 이란이 제대로 안 따라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고 불만이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불만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다행히 먼저 손에 피를 묻혀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핵 합의 문제 합의할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가 들었던 거고 그리고 미 정부기관들도 사실상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었던 모사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었고 조만간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치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도 처음에는 트럼프가 좀 기다려봐. 외교적 협박 모색해봐. 라고 얘기를 했으나 사실상은 이란과의 핵 합의가 5번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인내심을 잃고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도 무력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할 수 있어? 라는 방향으로 선회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자, 나오죠. 그럼 정리를 합시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왔던 것 갖고 정리를 하면 첫째. 뭐 지금 그 다른 중동 국가들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면 우리 국내 언론에서 이제 뭐 흔히 나오는 이러다가 중동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다른 나라가 이제 다 개입하는 국제전 성격의
이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근데 시아파 벨트라고 그래서 시리아, 이라크, 이란까지 연결되는 이 시아파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예멘 후티 반군 또한 시아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슬람 전체로 봐서도 사실 시아파 소수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나라들은 아마 동요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뭐 시리아나 이라크 상황은 지금 뭐 개입을 해가지고 뭐를 할 그런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옆에 만약에 이제 이란의 수뇌부들이 이렇게 도망을 갔다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또 이 이라크도 타겟이 될까봐 지금 이라크 정부도 혹시나 우리나라로 피난 올까봐 되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이라크가 또 타겟이 될 그렇죠. 수도 있죠. 옛날에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미사일 전쟁을 이라크가 온몸으로 당했잖아요. 받아내는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네는 약간 뭔가 미사일 바지가 되는 이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수뇌부가 혹시라도 이라크로 올까 봐 같은 시아파라도 굉장히 경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런 상황인 정도에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좀 중동 전체적인 전쟁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란과의 전쟁 자체도 작은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살당하고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 이제 무기들 막 나름 안다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벙커버스터 쓸까? 뭐 이런 식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벙커버스터 쓰는 순간 있잖아요. 이란은 정말 초토화되거든요. 이 벙커버스터가 방공호라든지 지하 참호라든지 이런 데를 정말 지하 4층까지 뚫고 내려간대요. 거기서 터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누가 살겠어요? 근데 사람들 민간인들 대피할 수 있는 공간들에도 이게 다 들어갈 건데 그랬을 때는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날 거고 저는 이 이란에 만약에 이제 핵 개발 안 하고 이렇게 진짜 항복을 하는 순간이 왔다. 그러면 북한도 이걸 분명히 자기네들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다른 전문가한테 이게 북한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까라고 하는 걸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란과 북한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진단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을 해서 갖고 있고 이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접근법과 북한에 대한 접근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전문가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물론 코앞이긴 하지만 가지지 못한 게 맞고 핵무기를.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의 개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전체로 전쟁이 확대가 되긴 좀 어려울 겁니다. 대신에 그럼 어떻게 전쟁이 끝날 것이냐. 일단 양측에서 누가 먼저 무기를 빨리 소진하느냐. 지금 거의 누가 더 빨리 소진하느냐를 두고 싸우는 것처럼 쏘고 있거든요. 그럼 또 포탄 수출 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또 거죠. 분명히 발생하는 거죠. 누가 더 개입을 해서 도와줄 것이냐. 직접 군사를 보내진 않더라도 누가 무기 지원을 해줄 것이냐를 두고 저는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부터 지켜보면서 놀랍던 게 어떻게 전 세계가 이렇게 탁 사과 반으로 쪼개듯이 갈라질 수 있지? 너무 명확하게 위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놀랄 정도로 어쨌든 미사일을 어느 쪽에서 먼저 소진할 것이냐의 승패가 갈릴 수 있고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란이 더 먼저 소진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렇게 되면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사실 또 그때부터는 유럽이 이제 비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엑소더스가 일어날 테니까 탈출하는 사람들이 이민자가 막 쏟아져 나올 거고요. 유럽 국가들은 저마다 받네 안 받네 소리로 또 이제 바쁘게 되겠죠. 난민 알겠습니다. 문제가 또 불거지는 그러면 거죠. 점검 포인트 하나로서 전면적 중동전 가능성 별로 없다고 하고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게 이란이 마지막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여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설령 봉쇄에 나선다고 해서 오래 갈 수 있느냐.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사실상 위협을 정말 많이 받았지만 한 번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봉쇄한 적이 없죠. 그거 봉쇄하는 순간 그 당담자가 암살될 텐데. 암살되고 첫 번째 예. 암살, 두 번째 이제 그 가장 큰 고객 중에 한 명인 중국이 굉장히 나서서 이제 너 그럼 내가 죽일 거야 이러면서 나설지도 몰라요. 호르무즈 해협을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사실. 그건 쉽게 말하면 국제적 매를 버는 행위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그나마 매를 보태지 않던 나라들까지도 매를 댈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지금도 다 눈의 가시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꾸 국제사회에 이런 피해를 입혔다가는 이란은 정말 고립무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미사일하고 드론 날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근데 그것도 근데 얼마나 언젠가 그건 이제 버티느냐. 동난다 네, 네, 이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뭐 알 수 없는 비행기 수송기 4대가 이란 쪽으로 갔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중국에서 이제 무기를 보낸 거 아니냐. 그러면 중국의 개입, 중국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지금? 근데 팔 수는 있겠지 비밀리에. 판다. 네. 필요하다고 하니 그리고 비행기 수송기 4개 정도의 무기 정도면 뭐 국제사회에서 뭐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또 재래식 무기면 더 별로 위협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 비밀리에 그런 이란과의 어떤 관계를 좀 뭐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란 옆에 파키스탄도 핵무기 보유국이에요. 맞아. 그리고 또 뭐 위에 인도도 핵무기, 뭐 러시아도 핵무기. 근데 왜 우리만 안 된다고 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란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개발할 수 있는 주요 지역, 관련된 주요 지역 을또 계속 폭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이란 국민 중에 이제 저랑 연락이 되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살면서 어디가 보안 지역인지를 알지를 못했대요. 근데 이번에 타겟 되는 그쪽 그러니까 폭격이 떨어지는 데를 보고 저 옆에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이란 국민들의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 근처 부동산이 일대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와중에 부동산 그러니까요.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요. 부동산 거래가 된다고요? 아니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일대 부동산이 폭락을 했다. 약간 이거잖아요. 우리 집 앞에 그 폭격 떨어져가지고 집값 떨어졌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난하고 나가면서 다음에 돌아올 때는 여기 저기를 피해서 사야 된다라는 건 난 교훈을 알겠습니다. 얻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선택이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 이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점검할 거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상황을 끌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핵시설의 완전 파괴. 그래서 어떤 재기불능 상태로 마무리하고 끝내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권 붕괴로까지 가느냐. 어떻게 전망들 하십니까? 일단 뭐 핵시설은 지금 지하에 있는 핵시설은 계속 아직 그 파괴가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뭐 벙커버스터를 쓸지 말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 이란이 이런 너무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핵 무기를 더 급속하게 발전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아주 급조해서 예.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2주예요. 예, 지금 2주면은 만들 수 있는 농축을 기간이죠. 만들 수 있고 길게 한 1년이면은 사실은 만들 수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 오히려 이란이 배울 수도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향후의 그런 그 움직임들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압박이 있을 때는 사실 오히려 이란을 궁지로 몰아서 오히려 핵무기 개발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핵 과학자도 뭐 암살했다면서요.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요 정도만 맛배기라고 끝냈다간 진짜 핵무기가 개발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마 이거 끝장을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끝을 볼 가능성이 맞아요. 그렇죠. 핵은 완전히 파괴하는 게 아마 이스라엘의 목적일 건데 정권 교체는 조금 얘기가 다르고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했을 때 오는 그 혼란에 대해서 이미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이 많이 보여줬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정권 교체를 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권 교체까지는 가지 않는 게 그나마 혼란을 좀 더는 이를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일단 하메네이 암살.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고 최고 지도자 신정 정치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정도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 입맛에 맞는 어떤 사람을 거기다가 앉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핵시설을 완전 파괴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목표가 일단 돼야.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마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가 2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뭐
마음 먹으면 사실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네, 디데이가 될 수도 모르겠지만 있는. 그 핵시설이라는 게 벙커버스터를 만약에 꽂아 거기서 이제 폭발하는 순간 정말 체르노빌에 버금가는 그렇죠. 그런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오염 상황도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파키스탄이라든지 그 이라크 이 옆에 나라들이 아주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저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어디로 그 난민들이 피난을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옆에 파키스탄으로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난민들이 투르크메니스탄 우리 교민들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가기는 했지만 터키 쪽으로도 투르키 쪽으로도 많이 가는데 투르키 입장에서는 완전 악몽인 거예요.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지금 바다 완전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시리아 난민 네. 때문에 완전히 뒤어가지고 이제 이란 난민까지 온다 그러면 투르키는 정말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는 거죠.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인데 아휴. 아프가니스탄으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민간인들이 뭔 죄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제 눈앞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렇죠. 상황이 올 거라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그러니까 이미 있는 전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이 되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매번 기사를 쓸 때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이렇게 만드는 상황들이 네타냐후, 트럼프, 푸틴 뭐 요 몇 명 안 되시는 분들이 전 세계 전쟁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새로운 전쟁 계속 확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아마 지금 이란 전쟁 만약 지금 이란 상황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된다면 하메이니 암살일 텐데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이 최대한 단기간에 뭔가 할까 말까. 요거를 만약에 하메니칸이 암살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란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 추측이 훨씬 더 가능한 일이 될 거예요.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송현세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곳곳이 지금 전장이 되어버리는 이 현상을 우리 입장에서도 그냥 먼 산 쳐다보도 다 그런 상황이냐. 네. 결국은 평화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부분들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좀 계기로 좀 삼아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죠.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